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를 괴물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해체를 요구한 겁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메이 총리와 만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은 귀족노조의 횡포이며 이를 수용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해외 호화 사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택 관리비로만 연간 3억 원이 쓰입니다. MBN 다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전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봄 방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오늘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군사령부를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하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뒤늦게 알려졌죠. 유엔 총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아주 작심을 하고 말을 한 건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해도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기에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유엔 총회 제6위원회.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이 작심한 듯 유엔 사령부를 비난합니다. UN Command in South Korea is a monster-like organization as it misuses the UN by its name as opposed to the purposes set out in the UN Charter.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줄곧 종전선언을 주장해온 북한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셈입니다. 그간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는 유엔사 해체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상황.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종전선언은 유엔사의 지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견이라고 단언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북한이 여전히 유엔사 해체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우리 측 대표가 6위원회는 유엔사 해체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가 아니라며 유엔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일관되다고 반박했지만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북한은 그럼 왜 우리 정부 곤란하게 갑자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걸까요? 남북 도로와 철도 등 남북 협력 사업을 하려는데 유엔 사령부가 대북 제재를 들먹이며 자꾸 발목을 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남북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유엔사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JSA에서 진행된 지뢰 제거 작업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과 유엔사가 JSA 비무장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기로 논의했었는데 첫 번째로 남북 간의 지뢰를 모두 파괴했다는 겁니다. 남북 유엔사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1단계 과정을 마치는 것을 하였습니다. 지뢰 철수부터 유엔사는 또 초소와 경계병력 감축, 무기 철수 등 향후 조치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JSA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남북 군사 합의에서 언급된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비태세 또는 반미 억제력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를 유엔사가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유엔사가 대북 제재 고수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묘수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최종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을 받으며 아셈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대통령님, 어제 교황님 만난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선도 발언에서 다자무역 질서 지지와 포용적 경제 성장 등 정부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후 업무 오찬에서는 회원국들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셈 일정을 마치고 세 차례 양자 정상회담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메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프랑스에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영국 정부에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라윕 찬오차 태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어낸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녹색 성장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덴마크로 향합니다. 브뤼셀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지난해 친인척 채용 비리로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던 공기업들이 이젠 꼼수 채용 의혹에 휩싸여 있죠.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이번엔 인천공항공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걸 알고 일부러 그 전에 비정규직에 친인척들을 넣었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 채용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공사 협력업체에 1,000명이 취업했는데 협력사 간부들이 친인척을 대거 뽑는 등 꼼수 채용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15건 이상이 채용 비리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족을 채용했다든지 관리자 지인을 채용했다든지. 실제로 보안협력업체 담당자는 인천공항이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조카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노린 채용이라는 의혹입니다. 공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채용 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고 1,000명 채용한 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비리 신고된 게 95건이고.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규직가 발표된 이후에 입사해서 우리 자회사에 들어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모처럼 야당이 뭉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고요. 여당에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건 엄단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정부 눈치 봅니까 지금? 관할 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청년 등 구직자에까지 피해가 없도록. 야당 의원들은 귀족 노조를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귀족 노조의 나라가 돼가고 있고 귀족 노조의 횡포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평균 연봉 6,800만 원에 30년을 계산하면 돈이 얼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해고됐던 전 노조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 부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저는요, 이건 명백한 다음 대선을 앞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른 야당도 다음 주 2에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우리 일자리를 가로챈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맞죠? 이혁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신규 직원 655명을 뽑는 서울교통공사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중입니다. 1층엔 특혜성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면접장 앞은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탓에 외부인의 접근을 경계합니다. 인사 그쪽 분들 되게 좀 예민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좀 제안을 3만 명이 넘게 지원해 경쟁률은 46대 1. 최대한 저희 쪽에 좀 신경 안 쓰는 게 맞는 거니까 사랑하긴 해도 그냥 저는 제 갈 길 가는 것 같아요. 공무원과 공사를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들이 몰려있는 서울 노량진역 인근의 학원갑니다. 이들도 답답함을 토로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리 탓에 1년에 한 번뿐인 채용 기회가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고 공부하다가 그런 거 느끼면 기운이 많이 빠져서 동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용역업체를 통한 계약직에 정규직화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이것이 친인척 채용 비리로 변질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해외에 초호화 사택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나 되는 고금리 대출로 사택을 구입하기도 하고 규정보다 훨씬 큰 사택을 구입해 관리비로만 연간 3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 우리 세금입니다. 정규 기자 단독 보도합니다. 코트라가 뉴욕 맨하튼에 가지고 있는 53평짜리 아파트의 홍보 영상입니다. 창밖으론 뉴욕 중심가가 한눈에 들어오고 거실과 주방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The large bright corner living room has breathtaking open views of the East River and surrounding area.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 사택인데 처장과 부장, 차장 등 실무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1직급에서 3직급 사이의 직원들이 공관장으로 나갑니다. 3직급이면 이제 차장이고요. 2직급이면 부장이고 1직급이면 이제 처장이라고 불러가지고요. 이들 호화 사택은 코트라의 내부 지침조차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 문서를 보면 1직급 이상은 전용 면적 40평 이하, 2직급 이하는 전용 면적 35평 이하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파리 등 12곳의 사택 가운데 9곳이 40평을 초과했고 워싱턴의 경우 대지 면적 500평에 전용 면적이 100평을 넘었습니다. 특히 이들 사택을 사면서 16%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9곳의 사택 운영을 위해 연 3억 원에 육박하는 관리비가 혈세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호화 관사에 대한 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낭비가 없는 관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해외 사택 구매로 임차료가 절감되고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책감사는 완전히 뒷전이었습니다. 도정은 어디 가고 경기도지사의 스캔들로만 치고받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법적 제소 현황을 물었습니다.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제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소 현황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이 지사와 관련된 녹취를 공개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거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털지 않으면 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특정 개인의 문제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맞섰습니다. 1,340만의 경기도민 복지가 걸린 소중한 국정감사입니다. 정치 공세 당에 가서 하십시오. 의혹에 대한 질문에 조목조목 대답한 이 지사는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사 되자 말자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인생 무상이죠. 국정감사장에서는 서울시 국감이 파행을 겪은 데에 대한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경기도정과 무관한 내용으로 시간을 소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서울지검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윤 지검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 얘기가 나오자 윤 지검장이 발끈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울 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우리 감방에 가 있습니다. 우리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장님 입장에서 지금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이 언급되자 발끈한 윤 지검장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오후 국감장에서도 장모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감사위원이 피감기관 내 증인한테 질문 검열받는 이 상황 참 낯설입니다. 무서워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아니 오늘 정도권이야 정도권. 뭡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거. 현재 사법농단 수사가 5분 능선을 넘었다고 설명한 윤석열 지검장은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선 단연 문재인 케어가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케어 비용이 정부 예상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야당과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이라는 여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관련 건강보험료 인상과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맹공에 나섰습니다. 건보료 인상률을 3.2%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2019년 건보료 인상률이 3.49%로 대통령 지적 홍보에만 돼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국민적 부담은 빠져 있어요. 한쪽은 치중을 하고 한쪽은 쏙 빼고.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공단 적립금이 2022년에는 7조 4천억 원만 남고 2027년에는 4조 7천억 원 적자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만족도,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입니다. 믿고 안심해도 되는 거죠? 보장성을 올리려면 거기에는 의료비, 보험료율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정당한 당연한 일입니다. 김용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본인의 임기 중에 중장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소식을 전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죠. 교황의 북한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서두르게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교황이 손을 잡고 국제사회에 나설 경우 그동안의 모든 공이 교황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냐는 문 대통령 질문에 교황은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교황은 또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며 강한 지지 의사도 표했습니다. 실제 교황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황도 이렇게 나선다 이런 식으로 선전도 하면서 아마 더 자기의 공덕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마지막 냉전의 산물,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공로가 교황에게 넘어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경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교황 초청 제안은 문 대통령의 절묘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그럼 이제 관심은 방북 시기겠죠. 실무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교황 방문은 일러야 내년 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에서 바티칸으로 가는 특사는 김여정 부부장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오재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은 내년 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이 내년 초 일본 방문 의사를 밝힌 만큼 일본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는 내년 5월 전후에 북한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황이 82살의 고령이란 점을 감안하면 별도로 동북아시아 방문 일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는 내년 봄에 북한을 좀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황 방문을 조율할 실무 채널로는 1980년대부터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를 주장했던 리종혁 조국 통일연구원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종교 문제 이런 문제를 대표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형직자들이 그분 만난 적 있나 봐요. 태영호 전 공사도 리 원장이 현재 제네바에 있다며 교황청과 물밑 교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을 바티칸에 전달할 북한의 특사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재입니다. 보통 교황이 해당 국가에 방문을 하게 되면 국가 지도자와 사제가 영접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럴 사제가 없죠. 어떻게 할까요? 주진희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4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당시 영접을 나간 사람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해당 국가 지도자와 사제가 함께 교황을 맞이한다는 관례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카톨릭 사제가 없는 만큼 이 역할을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 교구장 대리인 염수정 추기경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방문을 하면 한국 주교단하고 함께 가지 않을까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교회와 먼저 얘기를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북 뒤 일정도 빽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바티칸 국가의 수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의 장인, 평화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면 하고 만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종교 지도자로서 유일한 북한 성당인 장충 성당에서 미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항상 방문을 하면 평양 장충 성당에서 미사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서 숨겨진 카톨릭 신자만 4천여 명. 방북이 성사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 신자들과 만나는 첫 교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오늘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를 가동했는데 하루 만에 벌써 3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할 거면 초, 중, 고등학교도 다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오늘도 반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광주에서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 사립유치원이 재롱잔치를 사유시설에서 열면서 이득을 챙긴 것 같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감사 계획을 세워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비리신고센터가 문을 연 지 하루 만에 총 3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지 좀 확인해달라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한편 교육당국의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결정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또 반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정말로 비리라 그래가지고 인정받은 거라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그냥 간단한 것까지 다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무고한 유치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한유총은 실명을 공개한다면 유치원뿐 아니라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용희 회장 측이 국회의원과 보좌관 16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문건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연합회는 회원들이 개인 후원을 한 건데 잘못 기재가 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김 회장이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16명을 상대로 금품을 지급한 내역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문서엔 전달한 날짜와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이름, 전달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한 사람당 최대 1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내부 감사 당시 김 회장에 대한 횡령 의혹이 나오자 김 회장 측이 국회 활동에 돈을 썼다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또 연합회 국공립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당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4천여만 원을 걷어 일부를 국회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측은 해당 문서는 직원이 착각해 잘못 작성됐고 정치자금 역시 개인 후원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보좌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만났던 지역 의원님들한테 줬던 거를. 일부에선 협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김 회장 흠집 내기라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전달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택배기사 영상이 나돌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알고 보니 동생과 장애가 있는 형이었습니다. 집에는 장애가 있는 어머니밖에 없어서 형을 두고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같이 다니다가 그동안 쌓인 감정에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트럭에 올라탄 한 택배기사가 동료 직원을 위협하더니 머리를 때리고 배를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이 남성은 트럭에서 내려온 후 더 심한 폭행을 가합니다. 고개를 웅크린 동료는 머리가 잡힌 채 짐칸으로 끌려가고 이내 문이 닫힙니다. 폭행은 이렇게 사람이 평소 많이 다니는 도심 대로변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영상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폭행을 한 택배기사 A씨가 해당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폭행을 당한 택배기사의 친동생이었습니다. A씨는 사과문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홀어머니와 형을 대신해 가장일을 한다며 집에서 불을 지피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형에게 화가 났다고 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물건을 순서대로 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무렇게나 줘서 화가 났고 순간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A씨 친형을 당분간 동생과 떨어져 지내도록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기업이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 입주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재임대를 할 수 없는 공장 건물을 돈을 받고 빌려줬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혜택을 받아 들어갔는데 억대의 돈을 받고 또 재임대해줬다는 겁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고압 가스 용기 등을 생산하는 ENK는 김무성 의원의 사동기업인 NK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2006년 외자를 유치해 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부지를 정부로부터 임대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임대료 3억 원 전액을 감면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구역 내 부지는 재임대할 수 없는데 수억 원을 받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NK와 한 업체가 맺은 공장 건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공장 부지 중 일부를 임대 보증금 7억 1천여만 원을 받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 땅을 돈을 받고 빌려준 건데 다른 업체에도 공장 부지를 재임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NK랑 NK에 납품하는 소기업들 9군데가 현재 무단 입주를 하는 물류팀 외에 제조를 하는 소기업입니다. 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5, 6년 이렇게 지금 불법 입주를 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것도 참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힘이 있는 회사니까. 해명을 듣기 위해 ENK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얼마 전 여대에 들어가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했다 체포된 남성도 있었지만 이렇게 여대 안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예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올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침입해 나체로 음란 행위를 벌인 여대입니다. 건물 입구마다 전에 없던 신분 확인 시스템이 설치돼 다음 달부턴 학생증을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0대였던 CCTV는 2배 넘게 늘렸습니다. 새로 생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학교 안 곳곳을 감시합니다. 서울 시내 다른 여대도 외부인 출입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대는 건물 입구에만 있던 신분 확인 시스템을 샤워실이나 학생회실 등 건물 안에도 추가로 설치했고 덕성여대는 오후 6시 이후엔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여대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대학 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겁니다. 혼자 있는 상황이면은 더 무서움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밤에 끝나고 집에 갈 때나 학교 주변이라도 아무래도 좀. 이미 공포심이 커질 대로 커진 터라 오죽했으면 저녁엔 외부인 출입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데 저희가 호신용품 챙겨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걱정되고 무섭고 그다음에 일부에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대학 문을 닫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학교가 더는 무서운 공간이 되지 않도록 여대생들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노량진에 갈아타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5%까지 늘리기 위해 매년 26%씩 채용을 늘리겠다고 하자 수많은 여성 공시생들이 경찰 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기준 여경은 전체 11% 정도. 미국은 이미 2년 전에 12%가 넘었고 유럽은 그 전보다도 10년 전인 2006년에 14%가 넘었으니까 우리가 많이 적은 편이긴 하죠. 여경 숫자가 적다 보니 기본적인 지원도 부족한 편입니다. 전국 경찰서와 파출소의 22%가 여경 샤워 시설이 없고 179곳은 아예 여성 화장실조차 없거든요. 사정이 이런데도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경찰의 주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런데 타고난 체력 자체가 남성에 비해 약한 여경이 강도나 살인범 등 흉악범을 어떻게 제압할 것이며 날로 늘어만 가는 범죄에 남자 경찰을 늘려도 모자란 상황에 여자만 늘려서 되겠냐는 반론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 채용시험 과정에 있는 체력 검정부터가 남자에 비해 기준이 낮으니 그것부터 동등하게 바꾸라며 성차별을 거론하고 여경은 물론 여성 전체를 비하하는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체력 검정이나 직무 수행, 승진 등에서 남녀 경찰 모두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습니다만 거기선 역으로 여성이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죠.
성평등과 일자리 증가를 위해 여경 채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 고용을 늘리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무를 위해 여경이 필요하다는 근거 없이 여경 비중 15%라는 숫자만 맞추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바른 근거 위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가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설악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산등성이로 휘감은 안개와 기암 괴석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에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서 뭐 좋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경찰 최고입니다. 날씨도 좋고 단풍도 좋고 친구도 좋고 너무너무 최고입니다. 설악산 주전골에서는 용소폭포와 함께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탐방로를 걸으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을 물들인 이번 단풍은 오는 주말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산 아래까지 완전히 내려오면서 저지대에서도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풍 산행은 오셨을 때 이제 무리한 산행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오색지구의 주전골, 백담 계곡 등 이제 저지대에서도 단풍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이어진 데다 강우량도 적당해 한층 짙은 단풍이 등산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렇게 단풍으로 아름다운 가을. 하지만 멧돼지도 극성입니다. 지난 3년간 멧돼지는 서울 시내에서 모두 1,500건 정도 목격됐는데 지금 바로 이 10월에 가장 많이 나타났거든요. 번식기를 앞두고 있어서 더 난폭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엽사가 총을 쏘자 멧돼지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조심해. 총을 맞은 멧돼지는 금방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서울 도봉동의 한 농장에 멧돼지 떼가 나타나 밭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멧돼지는 작물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공격하기도 해 고라니와 함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 시내 멧돼지 출몰 신고는 모두 1,500여 건. 이 가운데 10월이 24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멧돼지는 겨울 번식기를 앞두고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면서 행동 반경도 넓어집니다. 구청에서 등산로 주변에 포획지를 놓고 있긴 하지만 모든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치면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상책입니다. 뛰거나 큰 소리를 지르지 말고 등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관은 또 멧돼지는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새끼 멧돼지라도 보이는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공사 중이었는데 말이죠. 노승환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주변 건물까지 집어삼킬 듯이 피어오릅니다. 간간히 폭발은 마저 들립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전시 관저동에 짓는 다목적 체육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서 베란다에서 보는데 새카만 연기가 나가지고 제가 좀 상황이 어떻게 됐나 나와보니까 사고 현장에선 근로자 39명이 일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이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집계됐으나 현장에서 모두 무사히 빠져나와 더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외장재 마감재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아니 화재가 나서 연기 나고 하니까 경보도 울렸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피한 거죠. 불은 지하 1층 수영장 여성 라커룸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전층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저 다목적 체육관은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행인과 부딪혀 이 스마트폰이 깨졌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혁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행인과 부딪혀 떨어뜨렸는데 스마트폰이 파손됐다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행인과 부딪혔다면 내 잘못이니까 수리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본 사람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행인은 주의 의무가 없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툭 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스마트폰을 친 행인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를 보다가 충돌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른바 쌍방과실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보행자와 상대방 둘 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리비를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통상 양쪽의 과실이 똑같다고 보고 수리비를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부주의 정도가 다르면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결국 누군가 내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린 경우가 아니라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본 사람이 수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수리비를 아끼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보행 중엔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생생로 이혁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이 2,000명이 넘고 그래서 이들이 떼먹은 돈이 10년간 무려 4,217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빌린 돈을 회수한 비율은 불과 4%밖에 안 됐죠. 왜 이렇게 못 받아내나 했더니 이민 관련 법규에 금융기관 빚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신용정보 조회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고의로 이민을 가버려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 법 참 구멍이 많습니다. 히말라야 원정을 나섰다 돌아오지 못한 고 김정호 대장과 원정대원 4명의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명의 영정사진 앞에 선 가족과 동료들은 겨우 눈물을 참아냅니다. 네팔 히말라야 구르자이말에 새로운 등정로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 김창호 대장과 4명의 대원들. 사고 사흘 전 밝은 모습으로 함께 식사하는 추모 영상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목이 메입니다. 산악인 김영미 씨는 한 명 한 명에게 마지막 인사를 헌시로 대신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두의 가슴 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아구들이여, 당신들을 기억하며 더욱 단단하게 살겠습니다. 동료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길을 김창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아무쪼록 한국의 어떤 큰 별들이 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땅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아픔인데. 합동 연결식에는 300여 명의 유족과 산악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네, 포스트 시즌 탈락팀들도 나름의 치열한 가을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양상문 전 LG 단장을 새 감독으로 영입했고 LG는 차명석 신임 단장을 선임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한 5위 경쟁 끝에 포스트 시즌에 탈락한 롯데가 감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계약이 2년이나 남아있는 조은우 감독을 경질하고 양상문 전 LG 단장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롯데 선수 출신으로 2004년 롯데에서 감독 데뷔도 했던 양 감독을 13년 만에 재발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 주축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한 14, 15년 전에 저와 함께 땀을 흘렸던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지금. 이에 앞서 LG는 양상문 단장이 떠난 자리에 차명석 전 투수 코치를 앉혔습니다. 차명석 단장 역시 LG에서 선수와 코치 시절을 보낸 프랜차이즈 스타. 친구단 인사로 팀 재정비에 나선 겁니다. 성적이 나쁠수록 결단이 빨랐습니다. 최하위 NC가 이틀 전 이동욱 감독 선임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9위 KT가 어제 김진욱 감독 경질과 이승용 단장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삼성은 조동찬, 배영섭 등 무려 17명의 선수를 방출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탈락한 기아도 김진우 등 선수 코치 21명을 무더기로 내놨습니다. 상위 팀들이 뜨거운 가을 야구를 하는 동안 하위 팀들엔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완입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에 가을 바람까지 더해져 가을이 짙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주말 동안도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아침 기온 7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0도 안팎을 가리키겠는데요. 특히 경북 봉화는 아침에 영하 1도 선까지 내려가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뒤로 보이는 절경은 올해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단풍의 절정은 산의 80% 이상이 물들었을 때로 이번 주에는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에는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영국의 한 인형 제작 업체가 사별한 파트너의 생김새와 똑같은 인형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형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한 건데 배달할 때도 2명 이상이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옮긴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로봇 집창촌 인형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인형들만큼은 부디 나쁜 용도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